예,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전무 김춘석입니다. 공론화 센터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것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좀 설명. 그런데 그 사회적 대화가 공론화의 기법으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좀 같이 좀 의견을 나누자 이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겸해서 통일 관련 그런 인식도 좀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기민주주의와 공론화가 뭔지 개념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론화 기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요.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을 크게는 지금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수기가 된 상태에서의 통일인식. 그 다음에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조사가 있어요. 요거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조사 결과, 그 다음에 가장 대표성이 보증되는 그런 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항들 중에 가장 일반론적인 그런 문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의학센터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 대상 조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문항을 이번을 계기로 이제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저희 한국리서치는 사실은 국내에서 공공 부분에서는 가장 큰 조사 회사입니다. 갤럽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공론화 조사를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제 신고리 공론 조사를 이제 했고요. 그걸 필두로 해서 올해도 지금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냥 단순히 수행사 정도의 역할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모델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동 학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론화가 많이 있거든요.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기민주주의의 공론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해 차원에서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은 지금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제안, 그 다음에 비판, 반성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제일 점수가 낮은 게 국회고, 모든 직업인 중에 가장 또 평가가 낮은 게 정치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대의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 그것에 대한 대안적 민주주의, 확장적 민주주의 그런 측면에서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수기민주주의는 이런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그런 사적 이익 우선주의라는 그런 제한점, 워낙 많은 그런 다종다양한 어떤 계층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원주의적인 현실, 이런 것들은 수기를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만 고민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실현이 되냐? 이성적인 토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려면 일상적인 이런 보통의 민주주의와 고민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수기적 변환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수기민주주의한테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기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의, 형식은 토의고 내용적으로는 수기죠.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예컨대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현하느냐,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하나의 또 수기적 과정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이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수기 경로이죠.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아마 이쪽이라고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공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개념을 좀 보면 공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시대의 어떤 그런 모두 대중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회적 합의, 그것을 이제 공론이라 하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이 진실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좀씩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전제하는 것이 공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론장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구현의 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건이 모든 시민이
다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수기와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된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투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세하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들이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의를 하는 어떤 그런 절차로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합니다. 수기의 요건으로 여러 요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론조사 대표적인 학자로 스탠포드 대학의 피시킨 교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통합적이어야 되고, 한쪽 정보만 제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정보,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기와 토의 과정이 아주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다양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법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보면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자문협회, 자문협의, 또 뭐 공동결정, 시민결정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보 제공 가장 전통적인 어떤 정보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 형태죠. 이거는 이제 구관료 사회에서는 이제 가능했던, 의견 수렴도 상당히 좀 아마 지금에 봐서는 좀 더 능동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자문회의나 공동결정, 시민결정,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론화와 유사한 그런 어떤 여론 수렴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공론화를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개 축을 한번 구분해 본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을 뭔가 합의를 해서 보는 형식과 투표, 또 여론조사 이걸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참여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되면 크게 이제 4개의 섹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시민의회, 공론조사 플래닝셀,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구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요건 이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일반 시민 대상의 공론화냐 아니면 전문가 대상 공론화냐. 전문가도 사실은 공론화 대상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다 공론화 대상이죠. 그 다음에 규모가 소수냐 다수냐. 여기서는 아까 그 기준대로 100명 이상이면 다수, 그 이하면 소수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 도출 방식이 선호집합형. 그러니까 투표 형식이냐 여론조사 형식이냐. 그래서 누가 우세했다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냐. 아니면 합의 형성형이냐. 이 결과 도출 방식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활용 측면에서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의견 수렴 또는 공론을 확인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그 뒷단의 단계까지도 어느 정도 여지를 두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관심 가지는 건 일반 시민 중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이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시민의 다수가 참여하면서 선호집합형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게 이제 신고리 오리코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 원전 신고리 오리코기를 건설을 그래서 공론화 그 결과로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되게 폐쇄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런 공론화 과정만을 가지고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죠. 시민참여형 조사였고요.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공론화 기법 명칭으로 공론조사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론조사는 목적은 공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결정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본래적인 어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론조사 하는데 공론화 기법에 공론조사는 공론화 여러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그 통칭으로서 공론조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민참여형 조사와 공론조사가 어떻게 다른가? 공론조사는 시민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민을 믿어요. 그래서 전문가 참여와 기능 역할이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질문을 할 때 그때 대답해 주는 거지,
먼저 막 강의를 하거나 학습을 시키거나 그게 지금 시민참여형조사였죠, 신골이. 시민을 좀 불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의미를 떠나서 아무튼 시민을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관점. 철학적으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듯이 정책 결정이냐 공론 확인이냐, 이런 기준들이 달라서 시민참여형조사, 공론조사는 다른 거고요. 오늘 확인할 것이 사회적 대화인데, 사회적 대화를 보시면 합의 형성형이면서 공론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를 결정, 이것이 아니라 서로 토의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결정된 거야, 이게 정책이야,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그 다음 단계나 다른 형식의 또 공론화도 전제를 해두는 열린 방식의 공론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여러 공론화 형식 중에 상당히 그 열린 그런 방식, 그 다음에 그 뭔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론조사 같은 경우는 대안이 아니라 이미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돼서 상당히 좀 폐쇄된 그런 공론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자료로서 그냥 보시는 건데요. 참고자료 형태로.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가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롤스에서부터 하버마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휘시킨, 그 다음에 밑에 공론화 기법 중에서도 공론조사, 이거 델리버레티브 폴스 1994년 휘시킨, 요것이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역사가 있고 이전에, 그 다음에 공론화 기법도 다양하다. 그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장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론화 기법을 만들었어요. 아까 시민참여형조사는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이렇듯 공론화 기법은 어느 특정한 어떤 방법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가 있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일부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건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언제나 그 고민이 됐던 거죠. 통일에 관한 한은 일단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어떤 출발점이 됐죠.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통일 정책이 또 바뀌고, 그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통일에 관련된 어떤 사회적 상황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남남 갈등을 먼저 해소하자. 그래서 통일 국민 협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한번 도출해 보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94번 과제입니다. 국정과제로 채택이 될 만큼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비중 있는 그런 정책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기대했던 바로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시민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뭔가 합의가 아니라 어떤 뭔가 협력을 하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뭔가 제도 만들어서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좀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한번 가보자. 상당히 뭔가 좀 그랜드한 그런 어떤 계획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로 시민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 시민회의인데요. 크게는 4개 그 부문에서 참여를 한 겁니다. 보수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 중도 시민단체, 종교계, 거의 한 700여 개 우리나라의 그 기관을 포괄하는, 제가 그 시민단체 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분들, 종교계 분들도 이게 지속이 될 것을 장담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보수시민, 지금이 어찌 보면 진보 정부라고 한다면 보수시민단체에서 어떤 형태든 딴지를 걸지 않겠는가, 이게 제대로 가겠나, 뭐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잘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21년에도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음 시간에 지금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됐는데도 사회적 대화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대화가 그만큼 진보와 보수, 중도, 종교단체까지 다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대화의 어떤 그런 목적과 지향,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를 그 구성하는 그런 구성체의 어떤 그 참여, 이런 것이 상당히 그 합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그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회적 대화의 이제 프로세스를 한 세 단계로 좀 보면, 일단 어떤 의제가 있으면 의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제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임 토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분임 토의에서는 이제 질의응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여기도 양쪽 진보와 보수 전문가가 하나의 쟁점을, 하나의 의제를 각각의 입장에서 발표를 한 10분 정도로 발표를 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 개조에 10명,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분임조의 토의를 이끄는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한 한 개조 10명에서 토의를 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회적 합의인데요. 이제 그 또 다른 모습인데, 어떤 특정한 의제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견들을 내죠. 그것을 나온 의견들을 서로 카테고리화 해보고, 다시 한번 묶어보고, 또 의견을 또 한번 다시 조정해서 다시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들을 점점 모아가는 그런 절차가 이제 분임토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 워크숍에는 각 분임별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 이제 조별로 모으는 거죠. 그럼 10명의 한 개조인데 한 10개조, 그러면 100명이죠. 100명인데 그렇게 나오는, 그럼 10개조의 의견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 조가 하나의 이제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형태까지 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 권역별로 토의를 하고, 권역별 또 참여자 중에 일부를 또 중앙으로 해서 전체 권역의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중앙에서 하는 이런 또 모양새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다 집에 이제 계시고 줌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고요. 이게 지금 디지털 상황에서 잘 참여를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블릿도 제공도 해드리고 직접, 그 다음에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는 직접 댁으로까지 찾아가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참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런 그 토의를 끝나고 나서 8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공론화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그런 또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부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었어요. 63개 문안이 한반도 미래상에 대해서 22개 문단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 20여 개 문장이 나오고, 그걸 또 어떻게 하면 계속 가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렇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토의를 해서, 여기에는 지금 시민들도 진보 입장의 시민도 있고 보수 입장의 시민도 있죠. 그 다음에 100명을 만약에 200명을 모아두면 사실 아주 다종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간이 지나서 서로 토의하면서 상대방도 이해하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모아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기는 최소한 모인 분들의 80% 이상이 다 동의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좀 너무 일반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지원을 전문가분들이 해주셨어요. 진보 분야 전문가, 보수 분야 전문가, 그 다음에 또 각 분야, 통일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의 중요성, 엄청나게 높죠. 파란색이 다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밑에 짙은 파란색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점차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올라갔고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점차 높아졌습니다.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자발성과 역량 이것을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느낍니다. 사실은 처음에 참여하기 전에는 스스로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나 엘리트들은 소위 이게 뭐 포퓰리즘 아니야? 이러면서 능력도 없고 안 되는 어떤 일반 시민들을 참여해서 뭔가 정책을 논의하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해 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이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시민들의 지혜가 집단지성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통일 관련된 그 갈등을 더 심하게 일으키는 집단으로 정치권의 76%로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주체로는 그렇다고 정치권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정치권, 정부 38, 31 비슷하죠. 국민도 21%나 됩니다. 사실은 요 국민 21%가 직접 참여해 보면서 그런 의미를 체감을 하니까 아마 나온 응답 결과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통일 리더십으로 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65에서 이제 60으로 됐죠. 그럼 지도자의 결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한 30% 내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이 주인으로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인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통일 의료와 좀 연관이 있는 교류협력 방식을 보면 정경 분리가 원칙이고 접촉 창구를 다변화해야 된다가 66에서 29 거의 뭐 2배 이상이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졌죠. 그런데 중앙정부 규제가 원칙이고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 낮고 더 낮아져요. 사실 이제 교류협력 여기 제가 미리 받은 질문 중에 통일 의료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얼마나 있는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적확한 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관련된 지금 조사 결과를 제가 찾아본 건데요. 교류협력이 그 중에 하나겠죠. 교류협력 같은 방식에서도 정경분리가 원칙이고 접촉 창구를 다변화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이제 기본 인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통일연구원은 매년 1000명씩 동일한 설계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조사를 내서 추이를 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아주 많은 문항을 물어보는데요. 직접 개별 면접 방식으로 해서요. 그 중에 좀 일반적인 문항만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필요하다는 응답 71, 66, 60. 일단 뭐 과반 이상이긴 한데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인식은 그때 조사 시점에 남북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2018년이 가장 고점이었죠. 그때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정상회담 있던 그 시점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좀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통일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바가 특히나 또 사전 질문 중에 또 복수로 나왔던 그 질문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연령별로 인식들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20대와 30대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더 낮죠. 40대 이상이 더 높고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남북 관계의 어떤 단일 민족이다. 그다음에 원래 같은 민족이었어. 이 체감을 20, 30대는 사실은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단일 국가로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북한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나라야, 독립적인 나라야. 그것도 좀 못 사는 나라야.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합친다면 동서독 통일 과정을 이제 보거나 이제 그러면서 되게 좀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또 통일이 된다고 해서 내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게 뭐야?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합리적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이해타산적인 그런 인식들이 젊은 층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죠.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남한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북한 문제까지 같이 결부돼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정신적인 여유, 물리적인 여유가 일단 없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20, 30대가 보수야 이렇게 치부해 버릴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합니다. 이게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로 나눌 문제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의 판단, 그것의 반영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60대와 20대가 어떤 문항에 대해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선 치더라도 60대는 이념형 보수라고 하죠. 그 되게 이념적 사고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 생각이든 아마 이념이 우선이 생각할 수 있을 건데 20대는 그 현실적 보수, 현실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거라는 응답이 더 높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65, 35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익이 될 거다. 빨간색이 이제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거냐 보면 그건 거의 역전된 형태입니다. 이익이 될 거라는 응답이 31,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9.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통일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관심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점점 또 낮아지거나 젊은 층이 더 낮은 것은 내 문제로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뭐 나라로서야 좋겠지라는 이거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강한 어떤 인식은 아닐 수 있죠. 근데 과연 나에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충분히 호소가 안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다 응답이 좀 떨어지죠. 이것도 2018년, 19년, 20년 그 시대적 상황 2018년에는 상당히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정상회담이 기대도 있었는데 점점 악화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요. 연령별로도 보면은 20,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낮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원 대상인지, 협력 대상인지, 경계 대상인지, 적대 대상인지 보면은 이제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 빨간 그 그래프인데요, 한 40%를 조금 넘는 수준. 그다음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 파란색 50%를 조금 넘는 수준. 그다음에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 회색인데요, 뭐 60 내외 되죠. 예. 그다음에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 한 40 내외. 왜 여기 합이 막 100% 넘는 거냐? 각각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상충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지원 대상에 그래 지원 대상이야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적대 대상이야 물어보면 적대 대상이기도 하지 이렇게도 응답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든 그러면 그랬을 때 국가 리더들은 이걸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게끔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뭐 과제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 그 다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일 의료 분야와 또 연관된 저는 질문이어서 이걸 한번 본 건데요. 문항이 그렇습니다.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찬성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9년 안 좋은 상황에서도 70%가 넘었죠. 여론조사에서 70%는 사실은 거의 다 동의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정치 분야가 아닌 그런 분야에서는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요 문항 보시면 연령별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도 거의 70% 내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에 충분히 합의적 그런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스포츠, 문화, 인적 교류라면 저는 보건, 의료 분야는 이것보다 긍정응답이 더 높을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이건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의제이고, 그다음에 또 뭐 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대외적인 것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생각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식들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어떤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 2020년에 이 문항을 물어본 거예요. 북한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 북한의 코로나19 관련하여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척도명을 보시면 10%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60%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한다면 지원해야 된다. 요거 어쨌든 거의 70%는 지원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 24% 북한이 먼저 요청하더라도 비핵화나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 뭔가 전제 조건은 이제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런 어떤 상호주의적 관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그 분야에 비해서 이 상호주의적 관점이 훨씬 적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요청하더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뭐 거의 이런 적극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은 한 6%. 이렇게 보면 사실은 94%가 반대하진 않는 겁니다. 최소한. 이건 뭐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서 7, 80%면은 사회적 합의가 된 거고 90%, 80% 이상이면 만장일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의료인식 요거 사실은 통일의학센터 이번에 이제 저도 이렇게 의대에서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좀 놀랐습니다. 고마웠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좀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더니 지금 전문가 대상 조사를 기획하신다 그래서 그 문항을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한 결과거든요. 1000명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성 연령 비례 다 되고요. 이건 어디에 공표를 해도 대표성, 신뢰성에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척도가 좀 이건 독특해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돼야 10%, 9%, 남북 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서서히 통일돼야 38%, 두 개를 합치면 47%죠. 그 다음에 남북한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현상 유지도 괜찮다. 남북한 교류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현상 유지나 불필요 53%. 팽팽하죠, 사실.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이제 통일의 필요성이 70에서 한 60% 정도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과반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니까 또 팽팽하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에서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조금 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2, 중요하지 않다 48. 사실 이렇게 팽팽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물꼬를 만들어 주느냐가 지도자고 그 다음에 엘리트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25, 모른다 75. 사실은 알고 있다 25도 이게 이제 많이 알고 있다, 별로 대체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합친 거거든요. 근데 25도 사실 적지는 않을 건데 조사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왔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 상황이 심각하다가 84, 심각하지 않다 16.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심각할 거야. 여러 매체를 통해서든 확인도 되고, 그다음에 못 살고 있는, 그다음에 극빈적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남북 접경 인근 지역 주민,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의학센터에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위해서 인력 교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접경지 인근 지역에 시설을 건립을 하고 인적 교류를 하는 방식. 이게 42%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마 이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기관을 설립한다면 다음에 어느 위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도 마찬가지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좀 나열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응답 또는 질문 있으시면 같이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